고대 건하여 나가자.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거기서 외치면서 유인물을 막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마 저쪽 교실에 있었던 교수님 같으신데 어느 교수님이 나오시면서 어떤 놈이야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니까 막 그냥 수업이 이제 막 그냥 파장이 되면서 학생들이 막 그냥 유인물을 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긴급조치 9호 한 달 전 긴급조치 7호가 있었다. 고려대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해 군대가 고려대에 주둔했고 41명이 제적되고 7명은 무기정학을 받았다. 긴급조치 9호 내내 고려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학교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었고 좀 눌려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천상만이 뿌린 유인물은 잠자던 호랑이를 깨웠다. 침묵하던 고대생들은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시위에 합류했다. 긴급조치 9호 시대 첫 학내 시위였던 이날 모두 2천여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정문에서 경찰에 저지당했다. 학생들의 분노는 그동안 자신들을 옥죄었던 학내 기관원들에게 옮겨졌다. 근데 정문 앞에는 그 당시에 여기에 수의실 자리였는데 이 수의실이 그때 무슨 기능을 했느냐면은 성북경찰서 고대 지소라고 그럴까요? 그런 곳을 하는 기관원 상주 장소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고 저 기관원들을 몰아내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여기가 어떻게 해서 불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까지 시위가 벌어짐으로써 전 대학가로 유신 반대 운동이 확산됐다. 억압과 금지를 딛고 일어서 학생들이 유신 반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을 깬 다수의 학생과 시민들의 합작품이기도 했다. 일반 대중들이 생각들이 그렇게 차 있지 않는다면은 3,000명, 5,000명 문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3,000명, 5,000명 모이고 싶어 했는데 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기폭제를 저희들이 한 것일 뿐이죠. 유신 반대 운동이 거세질수록 구속자도 늘었다. 권영택 씨. 그는 줄곧 운동권의 중추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긴급조치 9호 시대 영원한 도망자로 불린다. 권영택은 77년 11월 도서관 점거 농성의 주역이었다. 이날 시위에서 모두 100여 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하지만 주동자 6명 중 권영택은 유일하게 잡히지 않고 잠적한다. 2년에 걸친 도망자 생활의 시작이었다. 안 잡히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행동을 했어요. 이게 경찰들이 갈 만한 곳, 찾은 곳은 안 간다. 그러니까 내 친척, 친구, 동료들, 저 사람들의 수사 손상에 있는 그쪽은 피했습니다.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거처를 옮겨 다녔다. 때로는 연고도 없는 지방에 숨기도 했다. 2년 동안 항상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버스를 타면은 우선은 버스 앉아있는 사람들 먼저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인상이나 이런 데서 형사나 기관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내리게 돼요. 유신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병역 의무가 이용됐다. 병역법상 본래 6개월 이상 옥살이를 한 사람은 군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1년 이상 형을 살고 나온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을 기다린 것은 입영영장이었다.
권영택은 수배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활동에 관여했다. 동료들은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있다는 건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병대위 활동도 내가 내 조건에서 허용되는 그런 활동 범위에서는 열심히 했죠. 병역문제대책위원회는 철퇴를 맞는다. 병역 기피에 관한 범죄단체 결성이란 혐의가 씌워졌다. 서울과 지방의 대책위원들이 차례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권영택은 잡히지 않았다. 결국 군사 정권을 대리하는 경찰과 우리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잡히면은 그만큼 저들을 쉽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잡히지 않음으로써 저 사람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잡히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활동은 긴급조치 해제 이후 비로소 성과를 보았다. 하지만 정작 권영택 자신은 군대를 가야 했다. 구속된 적이 없어 형을 한 번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79년 8월) YH 사건이 발생한다. 유신 정권은 회사 측의 폐업 신고에 맞선 YH 무역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공이 죽었다. 성장 위주의 박정희식 경제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카터 정부의 인권정책도 박정희를 압박하고 있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자 야당 총재를 제명시키는 무리수까지 나온다. 총체적인 정권의 위기 상황이었다. 이제 긴급조치 구호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폭발의 불씨가 오른 곳은 부산대학교였다. 10월 16일 상대생 정광민 등이 반독재 걸기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이 강의실입니까? 이 강의실 저희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컴퓨터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이것이 화폐공동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던 강의실로 쓰였던 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들어와서 유인물을 엄태이라는 학생에게 유인물 배포를 부탁했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교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이제 피 흘려 투쟁하자.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스피치를 했고. 학생들이 뛰쳐나왔다. 시위대는 급속하게 규모가 커져 도서관 앞에 2천여 명이 모였다. 정광민은 유신 정권에 실패한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세계적인 불황에다 경공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 지나간 부산의 경제는 피폐했다. 당시 부도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었다. 청년 학도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게나. 특히 고도 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빚어진 수없는 부조리, 그 중에서도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 금융이 그들의 기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보다도 기업주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으며, 터무니없는 낮은 생계비 미달에 저임금을 지불하고서도